결혼식 날 다툰 후 남편은 반지를 내던지고 하객들 앞에 저를 버려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부케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 든 청소부 아주머니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연기 좀 해줘요. 내 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시간쯤 뒤 제가 누구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걷는지 본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반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디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 팰리스 레스토랑은 마치 보석함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수천 개의 불꽃을 흩뿌렸고 생화장미는 달콤한 향기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서연은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보리색 드레스는 몸매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레이스는 허리부터 가벼운 구름처럼 흘러내렸고 베일은 마치 아침 안개로 짠 듯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여왕 같아. 친구 혜진이 서연의 머리에 마지막 실핀을 꽂으며 훌쩍였습니다. 오늘 민준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일 거야.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2해를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서울시립 7번보유권에서 자랐고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작은 방에서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곳의 벽지는 들떠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뚝뚝 떨어졌으며 겨울에는 스웨터를 2겹씩 껴입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은 그녀에게 박민준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대형 건설사의 유능한 관리자로 믿음직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남자였습니다. 동화 속 왕자님은 아니었지만 안정과 가정, 그리고 그녀가 차가운 보유권 침대에서 잠들며 꿈꿔왔던 바로 그 아늑함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아는 사람이 서연을 초대한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이 먼저 다가와 샴페인 한 잔을 건네며 농담을 던졌고 무척 신사적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강변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고 비싸진 않지만 사랑스러운 꽃다발을 받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서연은 그 점이 고마웠습니다. 보유권 이야기, 낡은 담요에 쌓인 채 아파트 입구에서 갓난아기 때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은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상자 안 그녀 곁에 놓여 있던 것이었죠. 목걸이는 독특했습니다. 여러 개의 이니셜이 얽힌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세월에 달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목걸이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오늘조차 드레스의 레이스 아래 차가운 감촉으로 피부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야. 혜진이 하얀 작약 부케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예식장은 은은한 조명과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하객 50명 정도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카페트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민준의 직장 동료들이, 왼쪽에는 그녀의 몇 안 되는 친구와 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장미와 푸른 잎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 새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듯 했습니다. 예식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중년의 줄에 선생님이 엄숙한 파란색 정장 차림으로 두 마음의 결합, 신의와 사랑에 대한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직접 귀금속 가게에서 고른 평범한 금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고 그녀는 그도 자신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식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기댔고 그는 그녀의 허리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야.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고 그녀는 행복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연은 샴페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젊은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에피타이저를 날랐습니다. 레몬을 곁들인 얇게 썬 연어회, 크리스탈 그릇에 담긴 샐러드, 치즈와 과일이 곁들여진 카나페,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과일 플래터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 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메뉴를 고르며 한 푼 한 푼 계산했지만 모든 것이 격식 있게 보이길 바랐습니다.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썼고 은행에서 약간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민준이 일부 도와주긴 했지만 지금 회사의 어려운 시기라 월급이 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붉고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50대의 활기찬 사회자가 이미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첫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행복과 사랑, 그리고 함께할 오랜 세월을 위하여 그녀가 힘차게 외치자 모두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고 기분 좋은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보숭보숭했습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지방도시에서 온 품위 있는 부부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경수 씨는 희끗한 콧수염을 기른 건장한 남자로 건설 자재점 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정숙 씨는 우아하게 부풀린 머리에 브로치를 단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통통한 여성으로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의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은 자신에게 특별한 온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이정숙 씨는 민준에게는 좋은 집안에 학벌도 더 좋고 장래성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넌지시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오직 친구들과 보육권의 옛 은사님이신 박선영 원장님뿐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낡았지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와서 내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서연아, 얘야,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에 서연이 인사하러 다가가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너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내가 행복을 찾을 거라고 항상 믿었어. 1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객들은 먹고 마시고 웃었습니다. 사회자는 몇 가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의 어떤 점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민주는 농담을 했고 하객들은 웃었습니다. 서연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춤이 있었습니다. 느린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두 사람은 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허리에 손을 얹었고 서연은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고 온 예식장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시트러스 향이 섞인 톡 쏘는 그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고 진짜 행복. 더 이상 외로움은 없을 것이다. 차 한 잔과 텔레비전만 있는 텅 빈 방에서의 저녁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다. 곧 함께 살 집이 생기고 어쩌면 아이들도 생길 것이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그녀에게 샴페인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행복해. 그가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무 서연이 대답하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가 메인 요리인 안심 스테이크와 구운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요리는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향신료와 캐러멜 향이 났습니다. 민주는 포크를 들어 한 조각 맛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접시를 밀어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스테이크가 안 익었잖아. 서연은 그의 접시를 보았습니다. 고기는 적당히 구워져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하객들은 이미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녀는 주목받지 않으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세요. 다들 잘 먹고 있잖아요. 괜찮다고.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눈에는 안 보여?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서연은 뺨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소 짓고 그녀와 춤을 췄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웨이터한테 바꿔달라고 할게요. 그녀가 속삭이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획부리쳤습니다. 바꿔달라고.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 피로연 전체가 엉망이야. 봐, 이 난장판을. 냅킨도 마음에 안 들어. 음악은 끔찍하고 이젠 음식까지 쓰레기잖아.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껐습니다. 모두가 신랑 신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진정해요.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결혼식이잖아요. 이 좋은 날을 망치지 말아요. 제발.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서 그녀는 차갑고 낯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 레스토랑 고를 때 무슨 생각한 거야? 내가 임페리얼 호텔로 하자고 했잖아. 거긴 모든 게 수준급인데 당신은 아니라고 했지? 더 싼 데로 하자고.
언제나처럼 모든 걸 아끼려고.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레스토랑을 골랐고 함께 메뉴를 보고 모든 세부 사항을 의논했습니다. 민준 스스로가 골든 팰리스가 훌륭한 선택이라고, 위치도 좋고 후기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격표까지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같이 결정했잖아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배신하듯 떨렸습니다. 당신도 여기가 아름답다고 동의했잖아요. 내가 동의했다고. 그가 피식 웃었고 그 소리에는 너무나 많은 경멸이 담겨 있어 서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 그냥 당신이랑 싸우기 싫었을 뿐이야. 당신 돈 없는 거 아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지? 근데 결과가 뭐야? 실패야. 완전한 실패.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했잖아.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녀를 베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접시에 눈을 떨구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냅킨을 주먹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이정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에 또각거렸습니다. 아들아, 얘야, 정말 왜 그러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고 체면치레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답잖니? 하객들도 만족하고 음악도 흐르고. 어머니, 참견 마세요. 민준이 그녀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그는 홀중앙에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문득 이 남자를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년 전 공원 분수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던 그 민준이 맞나? 그녀가 최고라고, 그녀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있잖아. 그가 갑자기 테이블로 다가가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이 결혼 없는 거야? 뭐라고요? 서연이 내뱉은 말은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반지는 도자기 접시 가장자리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고 테이블보 위를 굴러가다 물잔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져 냅킨을 적셨습니다. 홀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입을 막고 놀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은 없다고 했어. 민준이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긋지긋해. 당신의 눈물, 당신의 가난, 당신의 그 끝없는 고와 타령, 당신을 끌고 가는데 지쳤어. 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난 보육권에서 주워온 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서연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서 있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가난, 고아, 주워온 애. 모든 단어가 유리 조각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친구 중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을,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꺼진 마이크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선영 원장님은 빨개진 눈으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아이처럼 가냘팠습니다. 제발. 하지만 그는 이미 몸을 돌려넣고 단호한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재킷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들아, 얘야, 어딜 가니? 멈춰. 그는 거의 밀치다시피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박경수 씨가 일어서려다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홀의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민준은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토록 오랫동안 고른 아름다운 드레스와 베일을 쓰고 떨리는 손에 부케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쉰 쌍의 눈이 가득한 홀 한가운데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은 동정으로, 어떤 눈은 호기심으로, 또 어떤 눈은 그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안에서부터 압박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혜진이 그녀에게 달려와 어깨를 감싸고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왜 저래? 나도 몰라.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멀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은 파도처럼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정장 옷깃에 달린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하려는 듯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회자는 피로연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파티가 끝났다고 선언해야 할지 모른 채 조각상처럼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약 부케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더 이상 그것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폈고 부케는 그녀의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카페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꽃잎 하나가 드레스 자락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시선이 바늘처럼 자신을 찌르는 것을 느끼며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가 나고 베일이 의자 모서리에 걸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고 싶었고 사라지고 싶었고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월세방으로 돌아가지? 내일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결혼 소식을 알고 축하해주고 선물을 주었던 직장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자신 때문에 그토록 기뻐했던 박선영 원장님께는 뭐라고 말하지? 복도는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마스카라를 번지게 하고 드레스의 레이스와 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정, 집, 그리고 마침내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남편과 아이들, 커튼이 있고 가족 저녁 식사가 있는 진짜 집이 생길 것이라는 그녀의 모든 꿈이 불과 5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가 나한테 이랬을까? 서연은 복도에 서서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말라붙어 소금기 있는 길을 남겼고 마스카라가 번졌지만 상관없었다. 마음속에는 멍하고 무거운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홀에서는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객들은 흩어져야 할지 남아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누군가 복도로 나와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던지고는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무언가 해야 했다. 홀로 돌아가 파티가 끝났다고 알리거나 아니면 그냥 떠나거나 모두가 흩어지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화장이 번진 채로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돌아보았고 회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나이든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양동이와 대걸레가 담긴 카트를 밀고 있었다. 허리에는 걸레와 세제 스프레이 병이 매달려 있었다. 여인은 키가 작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뒤통수에 단정하게 쪽을 지고 있었다. 얼굴은 지쳐 보이고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생기 있고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젊고 총명했다. 그녀는 서연 옆에 멈춰 서서 카트를 세우고는 동정심이나 호기심 없이 그저 주에 깊고 탐색하는 듯한 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서 있지 말아요. 이런 드레스 입고 있으면 감기 들겠어. 여기 에어컨 때문에 외풍이 심해요. 서연은 마치 무아지경에서 깨어난 듯 움찔했다.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약간 쉰 소리가 섞여 있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겨우 내뱉었고 입술이 다시 떨렸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에게서는 소박하고 가정적인 냄새, 빨랫비누와 갓 세탁한 옷의 상쾌한 냄새가 났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청소부가 조용히 말했다. 문 너머로 다 들리더군요. 신랑이 떠났죠. 네, 서연은 말할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 잘 들어요. 여인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가락은 따뜻했고 일 때문에 약간 거칠었다. 지금 나랑 연기 좀 해줘요. 홀로 돌아가면 모두에게 당신이 내 딸이라고 말해요. 알겠어요. 내 딸이라고. 서연은 움찔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인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믿어줘요. 중요해요. 내가 당신 엄마라고 일부러 알리지 않고 서프라이즈를 하려 했다고 말해요.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 무언가가 그녀를 고개 끄덕이게 만들었다. 어쩌면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망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저 고통에 지쳐서였을지도 모른다. 내일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왜요?
나중에 여인이 반복하며 그녀를 홀문 쪽으로 가볍게 밀었다. 가요. 고개 들고 어깨 펴요. 당신은 아름다운 신부고 어떤 애송이도 당신을 진흙탕에 처박을 권리는 없어요. 가요. 서연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정돈하려 애쓰며 베일을 바로잡았다.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밀었다. 그녀가 들어가자 홀 안은 조용해졌다. 하객들이 다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 몇 걸음 걸었을 때 그녀 뒤로 청소부가 들어왔다. 카트는 복도에 남겨둔 채였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었고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다. 갑자기 그녀에게서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지친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고 목소리는 더 단단하게 울렸다. 제가 신부의 어머니입니다. 홀은 얼어붙었다. 모두가 회색 유니폼을 입은 나이든 청소부를 쳐다보았다. 혜진은 놀라 입을 벌렸다. 박선영 원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이정숙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 딸은, 여인은 계속해서 말하며 서연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파티는 계속됩니다. 음악 부탁해요. 사회자는 마치 정신을 차린 듯 마이크를 잡고 DJ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크지는 않지만 어색한 침묵을 채우기에 충분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여인은 서연을 돌려세워 홀 반대편 끝에 있는 직원용 문으로 이끌었다. 웨이터들이 더러운 접시를 내가는 그 문이었다. 가자, 따라오. 그녀는 가까운 테이블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서연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순순히 그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누군가 상황을 통제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직원용 복도를 지나 쟁반을 든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것을 지나치고 고기 굽는 냄새와 향신료 냄새가 나는 주방을 지나 작은 직원 휴게실에 도착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테이블, 의자 몇 개가 있었고 구석에는 전기주전자와 티백 상자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색이 바랜 안전수칙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여인은 문을 닫고 회색 유니폼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유니폼 아래에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블라우스와 어두운 색 치마가 있었다. 앉아요. 그녀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차 한 잔 끓여줄게요.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그제야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여인은 주전원을 켜고 컵 2개를 꺼내 티백을 넣었다. 이름이 뭐예요? 아가씨.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김서연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주머니는요? 이선희예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여인이 돌아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굴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나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왜요?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제 엄마라고 하셨어요? 다들 거짓말인 거 알 텐데요. 아주머니는 청소부시잖아요. 선희는 컵에 끓는 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차를 저은 뒤 다가와 컵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다. 마셔요. 뜨거우니 조심하고. 서연은 양손으로 컵을 잡았다. 따뜻함이 손가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한 모금 마셨다. 평범한 홍차, 약간 씁쓸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 같았다. 선희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의 컵을 들었다. 내가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건 맞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시작했다. 반년 정도 됐죠? 하지만 이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서연은 이해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있잖아요. 서연 씨, 선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나는 이 레스토랑 체인의 소유주예요. 시내에 5군데 있죠? 여기 골든 팰리스도 내 거예요. 서연은 하마터면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신분을 숨기고 일해요. 선희가 말을 이었다.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내 레스토랑들을 돌아다니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웨이터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요리사들이 식재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리자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다시피 경영자 사무실 높은 곳에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 때, 그때야말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죠. 서연은 들은 말을 소화하며 조용히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믿었다. 나는 당신의 결혼식을 전부 봤어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눈이 어떻게 빛났는지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신의 신랑이라는 사람이 모두 앞에서 당신을 어떻게 모욕했는지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왜 제 엄마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손이 떨려 차를 쏟을까 봐 컵을 내려놓았다. 다들 제가 불쌍해서 그러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선희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고통스러운 무언가, 오래도록 아물지 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알다시피 서연 씨, 나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28년 전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난 30살이었어요. 막 사업을 시작할 때였죠. 남편은 내가 임신 8개월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 혼자 딸을 낳았고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작은 월세방에 살았어요. 나는 내 첫 식당을 일으키려고 하루 14시간씩 일했죠.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불이 났어요. 서연은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일하고 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소망이를 봐주고 있었죠. 나중에 들으니 낡은 전선 때문이었다고 해요. 내가 달려왔을 땐 이미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뛰쳐나왔지만 내 딸은 사라졌어요. 불탄 아파트에서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소방관들은 아이가 완전히 타버렸을 거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알았어요. 느꼈어요. 내 딸이 살아있다고, 누군가 불길 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세상에 서연이 속삭였다. 나는 찾았어요. 몇 년 동안 모든 보육원, 병원, 쉼터를 돌아다녔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선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내게 남은 유일한 것은 아이 목에 걸어주었던 목걸이에 대한 기억뿐이었어요. 은으로 된, 오래된, 조각이 새겨진 목걸이,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였죠. 나는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이 목걸이가 나를 도와 딸을 찾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졌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드레스 네크라인으로 향했고 레이스 아래 차가운 체인을 더듬었다. 목걸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니셜이 얽혀있는 모양이었어요. 글자는 세월에 닳았을지 모르지만 모양이 특별해서 다른 것과 헷갈릴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의 목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드레스 아래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휴게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목걸이가 빛났다. 검게 변하는,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얽혀있는 이니셜의 문양. 선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야.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바로 이거야.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손가락으로 조각을 쓸어보았다. 그녀의 손이 몹시 떨렸다. 어디서 이걸 가졌어요? 저는 몰라요.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갓난아기 때 발견됐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담요에 쌓인 채로요. 이 목걸이가 제 곁에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은 이게 어머니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평생 이걸 하고 다녔어요. 선희는 목걸이를 놓지 않은 채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몇 살이에요? 32이에요. 곧 33이 돼요? 하느님, 눈물이 선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능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서연은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 꿈 같았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고 신랑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레스토랑의 창고 같은 방에 앉아 있고 낯선 여인이 자신이 그녀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7번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북부 거리에 있는 곳이요. 아주 어릴 때 그곳으로 보내졌어요. 1993년 2월에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불이 났던 게 2월이었어. 선희가 속삭였다. 1993년 2월 23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공기 중에는 짙고 쟁쟁한 침묵이 흘렀다. 확인해봐야 해요. 마침내 선희가 겨우 입을 열었다. 검사도 하고 서류도 찾아보고 당신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이 목걸이가 그냥 당신에게 갔을 리는 없어요.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속이 온통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인생 최악의 날에 운명은 이 만남을 던져주었다. 선희는 일어서서 얼굴을 닦고 자신을 추스르려 애썼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굴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봤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옆에 앉아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가 모녀 사이인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에게는 품위가 있어요. 홀에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죠. 꿋꿋하게 버텼어요. 서연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이 끔찍한 저녁 내내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 살았다. 그 불행한 결혼식이 끝난 후 그녀는 월세방으로 돌아와 이제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다. 전화기는 혜진, 박선영 원장님, 심지어 몇몇 직장 동료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은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서연은 괜찮다고,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무음으로 바꿨다. 민주는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마치 그의 분노 폭발이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터져나올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받은 전화가 한 통 있었다. 이선희 여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연 씨, 여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어때요? 걱정돼서요. 괜찮아요. 서연은 벗겨진 페인트가 보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거짓말했다.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미 연구소에 연락했어요. 선희가 말을 이었다. 며칠 내로 DNA 검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의하나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진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코앞에 다가오자 갑자기 두려워졌다. 만약 목걸이가 그저 우연이라면? 만약 선희가 틀렸고 서연이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면? 동의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은 다음 날 도시 반대편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만났다. 선희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어두운 펜슬 스커트, 흰색 블라우스, 펌프스, 머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가벼운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자신감 있고 침착하며 성공한 여성. 그제야 서연은 이 나이든 여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그 규모를 깨달았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병원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있을 때 선희가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절차는 몇 분 만에 끝났다. 간호사가 서연의 입안에서 그리고 선희의 입안에서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했다. 시험관에 이름을 적고 실험실로 가져갔다. 결과는 5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5일이었다. 서연은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확인하고 표의 숫자를 맞췄지만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다. 동료들은 결혼식에 대해 묻지 않으려 애쓰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오직 부장님만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도움이 필요한지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는 사흘째 되던 날 연락해왔다.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고통도 해명을 듣고 싶은 욕구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과 피로뿐이었다. 의미 없어 보여 그녀는 짧게 답하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닷새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 씨, 결과가 나왔어요. 나한테 와줄 수 있어요. 주소 보낼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옷을 입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택시는 20분 만에 그녀를 도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다. 파노라마 창문과 입구에 경비원이 있는 곳이었다. 컨시어지가 위층으로 전화를 걸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선희의 아파트는 12층에 있었다. 서연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다. 선희는 실내 가운을 입고 빨개진 눈으로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들어와요. 그녀가 속삭였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아파트는 크고 밝았으며 천장이 높고 부드러운 카페트와 앤티크 가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온통 시선은 선희의 손에 들린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결과는 양성이에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99.8% 당신은 내 딸이야. 서연아. 내 소망이야. 세상이 흔들렸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를 잡으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선희가 그녀에게 달려와 껴안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터져나오는 울음을 터뜨렸다. 몇 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별의 고통, 가족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내 딸아, 선희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 아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널 찾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시간이 멈췄다.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혼식도, 배신도, 고통도. 오직 그들 두 사람, 어머니와 딸만이 있었다. 그 후 선희는 차를 끓였고 그들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이 있는 주방에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오르며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당신에 대해 말해줘요. 선희가 양손으로 컵을 든 채 부탁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줘요. 그리고 서연은 이야기했다. 보육권에 대해, 어떻게 공부했는지, 가족을 얼마나 꿈꿨는지, 일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민준에 대해,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던 것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선희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고 가끔 눈물만 닦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 자신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화재 후에 어떻게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멈출 수 없었는지, 고통을 잊기 위해 밤낮으로 어떻게 일했는지, 그녀의 작은 식당이 어떻게 카페로,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마침내 체인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돈이 들어오고 성공이 찾아왔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탐정들을 고용했었어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마지막 탐정은 불과 1년 전에 해고했죠. 모두 내가 미쳐간다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어머니의 직감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들은 차를 마시며 침묵했다. 창밖의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다. 차들이 도로를 기어가고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로 바삐 움직였다. 그리고 여기 이 아파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서연이 물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자신감이 없었다. 이제 선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에게 이사 오는 거야? 당신이 사는 그 좁은 방에서 그만 살아. 내겐 침실이 3개나 있어? 아무거나 골라요.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거야? 하지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서연이 말문을 열었지만 선희가 막았다. 짐이라고? 당신은 내 딸이야. 내 유일한 딸. 당신은 절대로 짐이 될 수 없어. 절대로. 눈물이 다시 서연의 눈에 고였다. 평생 그녀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였다. 민준이 말했던 것처럼 고아, 주워온 아이.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가 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맨 진짜 어머니가. 그날 바로 선희는 서연을 그녀의 월세방으로 데려가 짐 싸는 것을 도왔다. 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옷, 책 몇 권, 사진 몇 장, 서류들. 모든 것이 여행 가방 2개와 가방 몇 개에 다 들어갔다. 이게 전부예요. 선희가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놀라워했다. 저는 물건을 쌓아두는 편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모든 게 임시였으니까. 이제 임시는 없을 거야.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에게는 집이 있어? 이사는 2시간 만에 끝났다. 선희는 서연에게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동향의 큰 방을 내주었다. 넓은 침대, 옷장, 책상, 창가에는 푹신한 안락 의자가 있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카페트이 깔려 있었다. 편하게 지내요. 선희가 말했다.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바꿔. 이건 당신 방이고 당신 집이야.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며 민준과의 미래를 꿈꿨는데 이제 그녀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저녁에는 큰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다. 선희는 자신의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버섯 리소토, 해산물 샐러드, 디저트.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선희의 일,
미래에 대한 계획. 당신이 사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선희가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요식업은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찾았으니 이 모든 걸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어. 당신이 내 후계자야, 서연아. 후계자요. 서연은 하마터면 살에 들릴 뻔했다. 하지만 전 레스토랑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전 회계사고 숫자만 다루는 사람이에요. 사업에는 숫자가 필요하지. 선희가 미소 지었다. 당신은 금방 배울 거야.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게.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줄게. 내게는 훌륭한 팀이 있어. 그들이 도와줄 거야. 중요한 건 의지야. 서연은 그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꿈의 한계는 자신 소유의 원룸 아파트와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 레스토랑 체인 전체의 후계자가 되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두려워요. 그녀가 고백했다. 제가 해내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해낼 수 있어. 선희가 그녀의 손을 덮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 당신이 겪어온 일들을 봐. 보육원, 혼자만의 삶, 배신. 그런데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버텨냈어.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그 말들은 마음속을 따뜻하게 데웠다. 서연은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꼈다. 진심으로 믿어준다고. 다음 날 선희는 그녀를 자신의 주력 레스토랑인 등가람으로 데려갔다. 체인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곳이었다. 높은 천장, 기둥,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은 새하얀 식탁보로 덮여 있었다. 웨이터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이게 내 자식 같은 곳이야. 선희가 자랑스럽게 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작은 식당이 이렇게 변한 거야? 그녀는 서연을 지배인, 주방장, 관리자들에게 소개했다. 모두들 사장님이 갑자기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한 이 젊은 여성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는 의심했지만 아무도 감히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김서연 씨는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선희가 전체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다. 사업을 처음부터 배울 거예요. 모두들 이해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옆에 서서 수십 개의 시선을 느끼며 자신감 있는 척 애썼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설렘, 기대감이 들끓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흘러갔다. 아침에 서연은 새 방에서 일어나 선희와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함께 레스토랑 중 한 곳으로 향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배웠다. 메뉴를 구성하는 법, 공급업체와 일하는 법, 직원을 관리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법. 선희는 엄격하지만 인내심 있는 스승이었다. 그녀는 설명하고 보여주고 과제를 내주었다. 요식업은 맛있는 음식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분위기, 서비스,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 손님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껴야 해. 그래야 다시 돌아오지. 서연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선희가 자신의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고 그 열정은 그녀에게도 전해졌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일에 몰두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식사하고 대화했다. 선희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어떻게 맨손으로 시작했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야기했다. 서연은 이 여성의 강인함에 감탄하며 들었다. 넌 날 닮았어. 선희가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똑같이 고집세고 목표 지향적이지. 유전자는 속일 수 없어. 2주가 지났다. 서연은 이미 레스토랑, 비즈니스 미팅, 공급업체와의 협상이라는 이 세계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배웠고 즉시 파악했으며 선희는 자신의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잘하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월간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녀가 말했다. 정말 모든 걸 빨리 배우는구나.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서연은 친족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예기치 않게 찾은 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자 그 의미는 1000배나 더 컸다. 하지만 이 새로운 행복을 흐리는 한 가지가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서연의 직장까지 찾아왔다. 정확히는 그녀가 선희에게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그만둔 예전 직장이었다. 서연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혜진이 전달해준 또 다른 메시지에서 그가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그 글자들을 읽으며 오직 피로감만을 느꼈다. 모두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주워온 아이라고 부르고 반지를 내던진 후에 다시 시작하자고? 아니, 그건 불가능했다. 그녀는 혜진에게 전화해서 민준에게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혼 소송할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해줘. 서연아, 확실해?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쩌면 그 사람 정말 후회하는 걸지도 몰라. 확실해?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아. 다음 날 그녀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법적으로 그들은 부부였다. 혼인신고는 되었고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한 달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선희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잘하는 거야, 이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남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확신해.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나 생생했다. 한편 선희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다. 곧 새 레스토랑을 오픈해 그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한강변에 있는 골드코스트야. 반년 전부터 이 행사를 계획해왔고 내가 공식적으로 내 딸이자 후계자로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공식적으로요? 서연이 접시에서 눈을 들었다. 응, 레드카펫도 있을 거야. 기자들, 방송국도 올 거고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게는 딸이 있고 그 아이가 내 사업을 이어갈 거라는 걸.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레드카펫, 텔레비전. 그것은 그녀의 이전 삶과는 너무나도 멀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잘할 수 있어. 선희가 그녀의 손을 쥐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리고 서연은 그녀를 믿었다. 새 레스토랑 골드코스트의 오프닝 파티가 열리는 저녁은 따뜻하고 맑았다. 석양이 하늘을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강물에 반사되었다. 레스토랑 입구 앞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그 양옆으로는 꽃 장식과 카메라를 든 사진작가들이 줄지어 섰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카메라 감독들은 조명을 맞췄다. 행사장에는 지역의 명사들, 사업가, 공무원, 유명인들이 모였다. 서연은 레스토랑의 분장실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바다색의 우아한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스타일링되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다. 목에는 바로 그은 목걸이가 반짝였다. 이제 그것은 그녀에게 이전보다 1000배는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정말 멋지구나. 선희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우아한 쪽머리로 묶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났다. 그녀 옆에서 서연은 딸이자 제자인 기분을 동시에 느꼈다. 떨려요. 서연이 드레스를 매만지며 고백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당연하지. 선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처음은 언제나 떨리는 법이야. 하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곁에 있고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은 힘이 되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레드카펫의 시작점으로 향했다. 사진작가들은 즉시 카메라를 그들에게 돌렸다.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달려들었다. 이선희 회장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따님이십니까? 언제 찾으셨나요? 앞으로 체인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가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옆에 서서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카메라가 그들을 함께 담으며 찰칵거렸고 그녀는 내일 이 사진들이 도시의 모든 뉴스 포털에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 제 딸, 김서연입니다. 선희가 한 방송사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우리는 오래전에 서로를 잃었지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제 딸일 뿐만 아니라 제 조력자이자 미래의 사업 후계자입니다. 김서연 씨, 새로운 역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자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큰 책임감을 느끼지만 행복합니다. 엄마를 찾아서 행복하고 엄마의 사업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훌륭한 답변이네요.
기자가 카메라 감독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고 질문에 답하며 레드카펫을 천천히 걸었다. 카페토 끝에서는 하객들이 미소와 악수, 축하 인사로 그들을 맞았다. 선희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알았고 서연을 자신의 딸로 소개했으며 사람들은 흥미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레스토랑 내부는 더욱 화려했다.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거대한 홀 테이블은 숨이 멎을 정도로 멋지게 차려져 있었다. 라이브 음악, 샴페인 쟁반을 든 웨이터들, 축제와 성공의 분위기. 선희는 연설을 하고 모든 이에게 지지에 감사하며 새 레스토랑에 대해 설명한 뒤 서연을 무대로 초대했다. 제 딸 김서연을 소개합니다. 서연이가 제 사업 발전을 도울 것이고 우리는 함께 더 높은 곳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무대 위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품위 있게 버텼다. 이것은 그녀의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저 보육원 출신 김서연이 아니라 더 큰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다. 저녁은 동화처럼 흘러갔다. 하객들은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 서연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미소 짓고 질문에 답했다. 선희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조언해주고 지지해주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서연은 피곤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만남과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기분 좋은 피로였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가 말했다. 넌 정말 훌륭했어.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는지 봤니? 넌 깊은 인상을 남겼어. 서연은 차 시트 등받이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밤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불과 한 달 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전화를 받으니 혜진이었다. 서연아, 뉴스 봤어? 친구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무슨 뉴스? 서연은 아직 잠이 덜 깬 채 눈을 비볐다. 텔레비전 켜봐. KBS 아침 방송.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선희는 이미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벽에 걸린 큰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앵커가 막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음은 연예계 소식입니다. 어제 새 레스토랑 골드코스트의 성대한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체인의 소유주인 이선희 회장은 최근에야 그 존재가 알려진 딸과 함께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의 영상이 나왔다. 서연과 선희가 레드카펫을 걷고 미소 짓고 사진작가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 그리고 클로즈업. 그들이 서로 껴안고 행복하게 서 있는 모습. 저희 취재원에 따르면 이선희 회장의 딸은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고 오랫동안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재회했으며 이제 김서연 씨는 수백억 대 사업의 후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 온 도시에 퍼져나간 이야기였다. 아마 전국에 퍼졌을 것이다. 선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어때? 유명세에 익숙해지고 있니? 이상해요. 서연이 고백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이야. 선희가 상기시켰다. 새롭지만 너의 인생. 그때 서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목소리는 익숙했고 그 소리에 속이 차가워졌다. 민준 씨,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서연아, 나 뉴스 봤어. 텔레비전에서 너 봤어. 난 몰랐어. 내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된 줄 몰랐어. 그녀는 그의 더듬거리는 말을 잠자코 들었다. 서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쩌면 그때 결혼식에서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에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 바로잡자. 우리 혼인신고 했잖아. 우리 부부야. 부부였죠.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부부였어요. 나 이혼 소송 걸었어요. 일주일 후면 처리될 거예요. 뭐라고? 민주는 분명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아, 왜 그래? 우리 다 잘 해결할 수 있잖아. 내가 실수했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옆에 서서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선희를 보았다. 어머니의 지지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민준 씨, 당신은 그때 나한테 내가 주워온 아이라고, 가난하다고, 당신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신은 정말 당신이 받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잘했어,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1시간 후, 그는 선희의 집 앞에 나타났다. 컨시어지가 위층으로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서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들여보내지 마세요. 선희가 지시했다. 계속 고집부리면 경비 부르시고요. 하지만 민주는 소란을 피우며 자신이 서연의 남편이고 그녀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소리쳤다. 선희가 직접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서연도 함께 따라갔다. 로비에 그는 붉어진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는 앞으로 나섰지만 경비원이 길을 막았다. 서연아, 그가 소리쳤다.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바보였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고칠게.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결혼하려던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그녀 앞에는 그저 한 여자가 아니라 부유한 가문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민준 씨,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편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사랑했죠. 그런데 결혼식 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자 당신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버리고 주워온 아이라고 부르며 모욕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돈과 지위가 생겼다는 걸 알자 갑자기 사랑을 기억해냈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준이 경비원을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막아섰다. 난 정말 널 사랑해. 그냥 그때는 화가 나고 피곤해서 폭발했을 뿐이야.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난 당신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내 가족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떠나줘서 고마워요. 그게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최고의 일이었어요. 민주는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경비원분 선희가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다시는 들여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의 팔꿈치를 단단히 잡았다. 서연아, 그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선희의 팔짱을 끼고 함께 엘리베이터로 돌아왔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가 피식 웃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걸 믿었나 봐요. 그런 남자들 많아. 선희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만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하지만 내가 굴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 앞에는 긴 인생이 있고 넌 분명히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분간 누군가를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았다. 상처가 아직 너무 생생했다. 일주일 후 이혼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서연은 이혼 확인 서류를 받고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 인생의 이 장이 닫혔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다. 선희는 서연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시켰다. 그녀는 공급업체와 협상하는 법, 사업 계획을 세우는 법,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서연은 빠르게 배우고 지식을 흡수하며 질문을 던졌다. 한 달 후 그녀는 이미 몇몇 공급업체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2달 후 선희는 그녀에게 체인 레스토랑 중 한 곳의 관리를 맡겼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 선희가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다. 감각이 있구나. 사업 수완이 있어? 그건 피에 흐르는 거야? 서연은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보았고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레스토랑 손님들이 만족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를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반년이 지났다. 레스토랑 체인은 확장되었다. 또 다른 지점이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도시 외곽, 경치 좋은 호숫가에 위치했다. 선희는 서연을 점점 더 신뢰하며 권한을 위임했고 언젠가 그녀가 사업을 단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나는 영원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난 68이야.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맡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 내일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해낼 거라는 걸 알아? 엄마의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더 오래 사실 거고 아직 하실 일이 많아요. 물론 더 살겠지. 선희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게 후계자가 있다는 것, 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게 내게 평온을 줘.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서연은 운명이 얼마나 기묘하게 얽히는지 생각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외롭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가족을 꿈꾸는 여자였다. 그녀는 결혼식 날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꿈이 짓밟혔다. 그리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멋진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기적적으로 찾은 어머니 곁에 있고 자신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안다. 밝고 흥미롭고 의미로 가득 찬 미래. 어느 날 그 불행했던 결혼식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서연은 쇼핑몰에서 우연히 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어떤 젊고 화려한 여자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지치고 수척해 보였다. 서연을 보자 그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다. 그녀는 선희가 생일 선물로 준 사파이어가 박힌 우아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성공했으며 행복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녀가 멈춰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여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지내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이 그저 가벼운 호기심만 담겨 있었다. 그냥저냥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일하고 살고 잘 됐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지나쳐갔고 마음속에서 가벼움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모욕했던 그 서연은 그날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롭고 강하고 자신감 있고 사랑받는 서연이 태어났다. 저녁에 그녀는 이 만남에 대해 선희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뭘 느꼈니? 선희가 물었다. 아무것도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 아무것도요. 마치 낯선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넌 정말로 과거를 놓아준 거구나. 선희가 미소 지었다. 잘 됐네. 이제 넌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된 거야? 그리고 정말로 미래는 서연 앞에 끝없는 길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일하고 배우고 흥미로운 사람들과 교류했다. 비즈니스계와 예술계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고 전시회, 연극, 콘서트를 관람했다. 인생은 밝은 색채로 가득 찼고 무엇보다 그녀 곁에는 엄마가 있었다.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영화를 보고 도시를 산책하며 생각과 꿈, 계획을 나눴다. 서연은 마침내 평생 꿈꿔왔던 그 가족을 얻었다. 어느 날 그들의 만남 1주년에 선희는 서연에게 서류를 선물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놀라며 서류철을 열었다. 사업 지분이야. 선희가 말했다. 30%. 넌 이제 그냥 내 딸이자 제자가 아니야? 넌 이 체인의 공동대표야. 공식적으로.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쳐다보았다. 엄마, 이건 너무 과분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선희가 그녀를 껴안았다. 넌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배웠어. 넌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게는 엄마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도 있다는 걸. 눈물이 서연의 눈에 고였다. 그녀는 선희에게 기댔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 껴안고 서 있었다. 운명이 갈라놓았지만 다시 만나게 해준 두 여인. 감사합니다. 이 서연이 속삭였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제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감사해야지. 선희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내가 내 삶으로 돌아와 줘서, 내가 다시 엄마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내 노력이 의미를 찾게 해줘서, 또 1년이 흘렀다. 서연은 사업의 완전한 파트너가 되었고, 2개의 레스토랑을 더 열었는데, 그중 하나는 아이디어부터 시행까지 완전히 그녀의 프로젝트였다. 레스토랑 이름은 소망이었다. 어머니가 태어날 때 지어준 그 이름을 따서
소망의 오프닝에도 다시 레드카펫이 깔리고 기자들과 하객들이 모였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소심한 초보자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그녀는 인터뷰를 하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파트너들과 교류했으며 선희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으로 곁에 서 있었다. 제 딸입니다. 그녀는 묻는 모든 이에게 말했다. 제 자랑이죠. 그리고 서연은 마침내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의 아내로서도 보유권 출신의 이름 없는 고아로서도 아닌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서 딸, 후계자, 비즈니스 우먼. 한때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던 그 결혼식은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운명의 시작. 만약 민준이 그날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선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어머니를 찾지 못했을 것이며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때때로 운명의 가장 끔찍한 타격은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드러난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아, 민준. 서연은 그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여전히 아파트를 월세로 살며 여전히 더 큰 것을 꿈꾸지만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고소해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가 받을 만한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것을 넘치도록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반전 채널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